안녕하세요. 뚱찌 이탈리아의 뚱찌 시내 클럽입니다. 아직 가입한 회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3일 드디어 이제 뚱찌 시내 클럽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뚱찌 시내 클럽에서는 좀 더 편안한 느낌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영화들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 하고요. 먼저 제가 10작품 정도를 올렸는데요. 스탠리 큐브릭의 베리 린든, 비토리아 데시카의 핀치 콘티니의 정원, 막스 필스의 마담드 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고요. 반드시 다루고자 했던 영화들인데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이 산수 다유라는 영화하고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이라는 영화를 좀 연관해서 설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둘 다 1954년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이고요. 그 이외에도 두 작품이 더 똑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작품은 엘리아 카잔의 그 유명한 워터프론트고요. 또 다른 한 작품은 이 작품을 통해서 아마 일본 영화가 전 세계에 확장이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엄청난 재미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7인의 사무라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가 바로 1954년 이 네 작품이 다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네 작품을 한번 프롤로그 식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이 멤버십 프로그램을 여는 의도로 좀 좋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첫 작품을 오늘 이렇게 산소 다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영화를 이렇게 과거의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영화는 정말 다시 보고 싶으면서도 잘 꺼내지지 않는 아니면 의도적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화를 다시 보면 예전에 그 감동이 좀 덜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예전에 엄청난 기억을 그대로 묻어두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 영화가 조금 꺼려져서 안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경우들이 다 이 네 개의 영화에 좀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산소 다이유는 다시 꺼내보면 뭔가 좀 그때 감동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던 영화고요. 반면에 엘리아 카잔 감독의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그 노엘 버치라는 그 미국인인데 거의 귀화하셔서 아직도 아마 생존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던 감독이기도 하셨고 아주 그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 엘리아 카자는 감독에 대한 엄청난 독설과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메카 시즌 광풍이 불었을 때 동료들을 다 고발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들의 캐리어가 완전히 끊겨버리게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배신자 낙인이 찍혔던 감독이 바로 이 엘리아 카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한 면죄부적인 느낌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워터프론트인데요. 부산에 보면 보수동 책방 골목 지금도 있지만은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카톨릭 문화센터라고 있었습니다. 메리놀 병원 있는 그쪽 어디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매번 수요 명화 감상인가 그런 식으로 수요일마다 그 고전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아마 한 40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러 가면 학교 다닐 때라 자습을 빠져야 했기 때문에 매번 이제 다음날 또 응징을 받아야 했었죠. 그렇지만 그때 봤던 영화의 기억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중에 특히 떠오르는 영화가 이 워터프론트하고 찰리 채플린의 황금강 시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워터프론트가 얼마나 엄청난 영화였냐면 벌써 말론 블란도하고 그 에바 마리 세인트, 칼 말덴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두에 그 말론 블란도가 보여주는
젊음의 우수와 더불어 엄청난 느낌의 에너지들,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그만의 특유의 톤으로 얘기하는 방식들, 눈빛들,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당시만 해도 리제이 컵이라든지 로드 스타이거, 그 워터프론트에서 말론 브란도의 형으로 나왔던 그 배우들이 얼마나 또 엄청난 배우들인지는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영화를 많이 봤다 하더라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위대한 배우지만 우리한테 좀 덜 알려진 배우들을 차곡차곡 알아가는 또 다른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다루는 네 가지 영화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느낌 안에서도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또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1950년, 54년이면 중반이니까 그때가 영화의 절정기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30년대에 좋은 영화들이 많았지만 본격적인 완성미를 갖추려고 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네오 헤알리즘부터 또 다른 방식의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있었다가 고전 영화의 완전히 보다 완성형의 트렌이 1950년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에 50년 말부터 새로운 누벨바그라든지 새로운 영화, 누보 시네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들의 형태로 이제 패턴을 넘겨주면서 이제 고전 영화 역시도 마지막 그 불길을 좀 꺼트려 가게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옥 같은 영화들이 이 50년대에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954년 이 같은 해에도 보면 맨발의 백작 부인도 1954년 영화고, 현금에 손대지 마라, 자크 베케를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영화도 그렇고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루키노 비스콘티의 센소도 1954년이고요. 이 1950년대 중반,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고전 영화의 정수들이 이때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썰이 좀 길었네요.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산소 다유, 집사 산쇼 이 영화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산소 다유, 집사 산쇼. 저는 특히나 이 음악이 상당히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작은 오가이 모리의 소설인데요. 과거 시절의 전설을 기반으로 한 소설인데 1915년에 쓰여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본인의 그 단짝 시나리오 작가죠. 요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요시카타 요다. 그리고 촬영은 가즈오 미야가와인데요. 가즈오 미야가와는 워낙 그 유명한 감독하고 많이 같이 작업을 했죠.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 바로 이전에 만든 1953년 작품 겐지 미조구치의 위대한 작품, 제가 동영상에서 다뤘던 영화입니다. 우게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구로사와 아키라하고 요진보도 했었고요. 말년에 1980년에 각계무사 같은 영화도 이 가즈오 미야가와의 그 촬영입니다. 오즈 야스지로 감독하고도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음악은 후미오 하야사카. 이 영화에서는 후미오 하야사카의 음악이 중요한 깊이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건의 물질성, 물질적인 사건이 얼마나 정신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옮아갈 수 있는지를 음악적인 부분이 영상적인 부분하고 거의 시적인 결합을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후미오 하야사카의 마지막 혼들이 막 불살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1955년에 사망을 하는데 1950년부터 엄청난 위대한 그 영화 음악들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950년에 라쇼몽 구로사와 감독, 그리고 51년에 백치, 마찬가지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무사시노의 여인 미스 오유는 겐지 미조구치, 그리고 51년에 미키오 나루세 감독의 밥이라는 영화, 52년에 다시 이키루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제가 다뤘던 우게츠 이야기, 54년에 7인의 사무라이, 그리고 지금 이 영화 집사 산쇼, 1954년 같은 해에 치카마추 이야기, 55년의 양귀비, 켄지 미조구치 감독 영화고요. 그리고 55년 마지막 영화가 생존자의 일기라는 그런 영화, 아키라 구로사와 감독. 거기에서 크레딧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음악까지 이제 작업을 하는 와중에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타마키 역의 미조구치 감독의 일종의 페르소나죠. 키누요 타나카, 이미 우게츠 이야기에서 미야기 역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아들 역으로 이제 주시오, 그리고 딸 역으로 안주, 교코 카가와. 제 동영상 중에 밑바닥이라는 막심 고리키의 원작을 가지고 장 르누아르하고 구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두 영화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카요 역으로 나오죠. 그 동생. 그리고 집사 산쇼 역에는 에이타로 신도, 구로사와 아키라의 술 취한 천사부터 뭐 미키오 나루세 감독의 작품부터 해서 특히나 미조구치 감독의 뭐 미스 오유, 무사시노의 여인, 오하루의 일생, 수치의 거리 등 다양한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훌륭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타로는 그의 아들 역할로 나오고요. 그리고 노예들, 재판관. 음악의 시작은 좀 극적인 부분이 좀 느껴지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조구치 감독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좀 우수와 그 비관적인 그런 느낌들. 미조구치 작품 주로 그 여인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데, 이 영화는 주시오, 남자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성들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그의 운명의 그 여정도 이어가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조구치의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그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둥근 형태의 돌 모양으로 시작이 되고요. 세월의 무한함, 불변의 가치, 이 둥글다는 표현에서 이 둥금은 물의 파동의 둥금하고 또 나중에 연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돌이라는 거, 세월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깎임이 있으니까요. 동시에 그 둥글다는 거는 세상의 진리, 돌고 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결국은 돌아오는 사계절, 돌아오는 근원적인 진리,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면은 나중에 또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장면으로 쓰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1세기가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을 당시에 전설로서 전해지는 그런 얘기다. 멀리에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인물이 주시오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첫 장면, 여기에서 많은 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나무가 좀 위태롭다, 마치 함정 같은 느낌으로 멀리서 오는 주시오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무의 형태부터 해서 이 공간을 놀이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시오가 먼저 등장을 하고 어머니를 불러내는 거죠. 저렇게. 저는 이 장면에서 이미 그 모든 게 좀 설명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공간인 것 같지만 벌써 그 전체적인 구도는 뭔가 함정적인 공간, 그런 느낌을 벌써 좀 위태로움을 좀 자아내는 그 느낌이에요. 주시오 침착해라. 그 뒤에 어머니와 옆에 여동생 안주, 가정부가 따라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멀리 발령이 난 거죠? 아버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존경받고 고드신 분이란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있지는 않고 이 장면이 겹쳐지면서 어린 시절에 이 주시오하고 겹쳐지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일을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5, 6년 더 자란 주시오에서 그 이전의 주시오로 돌아간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선생님을 뵙고 싶다는 그 선생님이 이 주시오의 아버지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지방의 관리인데요. 사실 그 농민과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해서 그 위에 조정에 눈에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소란을 피우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더욱더 눈밖에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군중의 무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 나무가 저렇게 하나의 그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꼿꼿이 서 있는 그 나무는 아까 첫 장면에서 그 비스듬히 뭔가 함정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숲에서의 구부정한 그런 나무와 또 대칭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무가 고든 분이란다 얘기하는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는 나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나무가 그때마다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좀 설명하는 부분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총독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선생님을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다. 저 중에 한 명을 참수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군인 같은 인물이 일어서서 당신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다고 상견 말라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인이죠. 부인의 이 고개를 왼쪽으로 하면서 천천히 떨구는 저 동작 하나로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다시 그 연결이 되죠. 장면으로 다시 과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전에 그 부인이 계곡에서 어디론가 떠나면서 식사를 하는 장면, 그 용기하고 남편이거든요. 너와 가족들을 챙기라고 삼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들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화를 내죠.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야. 이제 부인에게 자신은 이제 멀리 떠나는 거죠. 당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시오에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그 대사 중에 하나인 거죠. 동정심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 강해지고 타인을 위해 관대해져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영화가 그 노예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평등, 모두의 행복 이런 걸 레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음상 같은 상을 아들에게 표식으로 이렇게 전해주면서 신께 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지금 구도 자체가 이제 삼각,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그런데 이제 곧 아버지의 부재가 시작이 되면서 관음상이 마치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새기고 있는 거죠. 동정심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계속 아버지를 기억을 하라고 하고요. 다시 과거로 계속해서 그 과거의 장면과 현재를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고요. 드디어 아버지가 떠나는 거죠. 그 지방의 그 아래 관리들과 백성들이 전부 따라 나서고요. 귀향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그 군중의 무리를 보여줍니다. 군중의 느낌은 그 약자의 느낌이죠. 미조구치 영화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약자들의 삶.
결국 인생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그 약자들에게는 인생 자체가 고통일 뿐이고 그 이상의 어떤 그 즐거움과 행복도 없다. 그런 부분에서 미조구치의 또 비관론적인 태도가 견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의 또 나무, 고두면서 뭔가 정돈이 된 그런 나무들이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든 길을 가겠다는 그런 상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천천히 그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펠리니의 라스트라다하고 좀 연결고리를 갖고 싶었던 게 이런 그 배경의 하얀 바탕 이런 느낌들 지금 바다거든요. 펠리니의 영화 라스트라다에서 그려지는 바다 첫 장면이 바다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면이 바다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 영화 속에서 미조구치가 그리는 바다의 느낌, 물의 느낌하고 여러 가지로 그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다음 영화가 펠리니의 라스트라다니까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훨씬 더 두 영화를 비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긴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쓸쓸함과 공허감이 감도는 그런 바다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그때 가정부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재워줄 사람이 없다고요. 여기서 여행자는 노예 장사꾼하고 같은 말이고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행자를 받아들였다가 그 여행자가 노예 장사꾼으로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들한테 해를 가할까봐 어떤 사람한테도 쉽게 그 잠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인과 납치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아름다운 서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 흔들림은 동시에 지독히도 아름답지만 지독히도 또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숲에서 잘 생각이고요. 깊이나 나무를 끊어오라고. 여기서 이제 음악의 톤이 상당히 경쾌한 톤으로 바뀌고요. 이런 장면도 중요한 장면인 게 나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주와 주시오가 나무를 가지고 안주가 혼자 힘으로 붙이는 거죠. 둘이 함께 매달려서 하는데 이렇게 서로 웃고 장난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이때 안개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시각적인 안개가 소리를 주는 그런 느낌이 미조구치 영화의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시각적인 부분.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에서도 바닷속에서 불어오는 늘 보면 바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람과 그런 안개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음악이 되는 거죠. 펠리니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바람 소리가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펠리니의 음악에서 영혼을 부르는 소리처럼 음악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주시오 안주 부르는 이 어머니의 그 목소리에 상당히 유념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걸 넘어서 이름을 부른다는 근본적인 의미,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 상징 이런 걸 다 나중에 서서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뭘 좀 잘 못 먹으니까 따뜻한 거를 차 같은 걸 끓이기 위해서 뭔가를 구해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고맙다고 하면서 있는 그 순간 한편의 동양화 같은 그런 화폭의 그림이 느껴지고요. 누군가가 그 공간으로 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좀 전에 불을 피우고 있었지만 이 영화에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좀 의미심장한 불의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게츠 이야기 보셨을 때 와카사 홀령 역할을 했던 마치코 쿄
밑에서 시중을 들던 여인 있죠? 기쿠의 몰입니다. 누구요? 한참 중간중간에 공간적인 여백을 두고 접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재워주지 않아서, 아니, 당신들을 재워주는 걸 비밀로 할 테니까 나는 여기에 무당인데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럴 필요 없어. 이분이 우리에게 숙소와 맛있는 거를 제공해 준다고 하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 피리 같은 음악과 더불어 이 구석에서 보시면 스물스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연출인 것 같습니다. 뭔가 꿈틀대는 느낌? 무당은 내세를 위해서 돕는 거라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 집에서 6년간 지냈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당신 오빠가 결혼하고 당신을 쫓아내다니, 여기에 이제 줄거리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결국 남편이 귀향을 갔을 그 당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6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아이들과. 그러다가 오빠가 결혼을 하는 동시에 이들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마도 고향으로 가든지 어린 시절, 아니면 그 남편을 찾아가는 그 길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 형제도 잘 안 도와주는데 당신같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산에는 강도가 들끓으니까 배편으로 가는 게 안전하고, 내가 잘 아는 배편을 연결을 해주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서는 장면이고요. 돌비석 같은 게 보이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저 맨 그 원경을 보시면 아까 그 마치 꿈틀거리듯이 지나가던 그 노인, 허리 굽은 노인이 옆을 저렇게 쓱 지나가고 있으면서 무언가 불안감을 좀 안겨줍니다.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저 아래의 불은요, 또 하나의 불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제일 처음에 상징적인 불은 야밤에 나무를 꺾어다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있는데, 그때 무당이 다가오잖아요. 무당이 불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거기에서 피우던 모닥불은 무당이 가져온 그 불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요. 마치 점화가 되듯이 그 무당의 집으로 가게 되고요. 무당의 집에서 나선 이 아침, 그 불은 다시 이 두 명의 뱃사공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지피는 불로 이어집니다. 일종의 운명의 고리 같은 느낌이 벌써 들어오는데요. 재밌는 장면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고든 나무, 약간 함정이 드리운 것 같은 그런 나무, 여러 가지 나무의 결을 보셨는데, 여기에서도 나무라는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옆쪽에 아주 낡아 보이면서 조악한 느낌의 배가 한 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람 뱃사공이 저 노를 거꾸로 아래로 누이고 있는 저 장면, 저 장면에서 뭔가 그 역의 상징 같은, 지금까지의 길을 마치 되돌려 버리겠다는 그들의 여정을 완전히 휘감아 버리겠다는 그런 느낌도 전해져 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나무의 형태를 보시면 얼마나 미조구치 감독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벌써 감각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거의 가시에 찔릴 것 같은 그런 날카로움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그 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자체의 구도를 통해서 이미 극단적인 함정의 구도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두 공간이 나뉘는 거죠. 좌측에 이 안주와 주시오 가족의 공간과 중간에 이 무당이 있고요. 그들은 한 대에 얽혀 가고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일단은 엄마와 가정부가 먼저 타는 즉시 바로 밀어버립니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차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육지의 공간과 바다의 공간, 그 둘을 동시에 잡아내고요. 모든 돈을 주겠으니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고요. 공간을 좁혀가려고 하는 순간 가정부가 물에 빠집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마치 안으로 물이 오물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또 다른 그런 장면하고 대비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처연하게 울리는 저 피리 소리가 점점 날카롭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노요 다나카랑 자식인 안주, 주시오가 비극적으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